자,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화로 연결합니다. 스티뮬러스 3차 부양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이 얘기부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번 주에는 사실 지난주에 그 상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1.9조 달러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는 조금 조용히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워낙에 또 이번 주에는 그 상원에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탄핵 관련된 논의가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양안 관련해서는 물밑 작업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와 별개로 지금 지난 월요일에 민주당 하원에서 이 1.9조 달러가 뭘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물론 이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협상을 통해서 아마도 뼈대가 되겠거니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은 되도록이면 향후 2주 이내에 이거를 법안의 형태로 제출해서 표결까지 할 계획이다라는 거를 언론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 문제와 그다음에 소득을 제한을 두겠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서로 합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특히 관심을 가질 법한 것들이 1,400불 이 직접 체크 지급하는 것,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하는 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인데 배경은 처음에 지난해 말에 결정된 600불 플러스 1,400불에서 개인당 2,000불을 맞춰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었고,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통과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공화당에서 이제 초당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1,400불에 대한 것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반론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내줬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지금 월요일에 발표한 내용은 소득의 하한선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75,000불 수입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1,400불을 전액 다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고, 대신에 이제 상한선에 대해서는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싱글 기준으로는 75,000불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만 불까지를 하나의 페이스 아웃 구간으로 봐서 15만 불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었었고, 결혼한 부부 공동의 경우는 부부 공동소득이 마찬가지로 15만 불까지에 대해 2배씩 하는 15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고, 그리고 30만 불 이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받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그거를 줄였어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15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까지로, 그리고 부부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20만 불까지로 낮춘 거죠.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쨌거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지 않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그 제약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3월 초부터는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스케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월 초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고 향후 2주 내에 표결까지 하원에서 마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2월 말 3월 초에는 될 것이고요. 지난번 연말에 통과됐던 2차 경기 부양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쨌거나 한두 차례 경험한 게 있다 보니까 실제 집행이 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은 크게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안이 잘 통과가 되면 3월 초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으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는 아니겠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고 저희가 어떤 지원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요. 네네.
원래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런 제도긴 한데 이거를 더 강화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에서는 물론 소득의 제약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년까지도 2020년도에 대한 세무신고까지도 2,000불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주어지는데요. 네. 이거를 더 강화해서 금액을 3,000불로 높이고요. 그리고 3,000불이라는 것은 6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들에게 해당이 되고 5세 이하, 그러니까 5살 또는 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이 금액을 3,600불까지 크레딧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주는 방식, 지급 방식도 네. 보통은 이제 세금 신고를 할 때 2020년의 경우는 지금 이제 세금 신고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크레딧 형태로 줬던데 반해 맞아요. 지금은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팬데믹에서의 현금 지급을 좀 더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이다 보니까 지금 이 법안에 들어간 이건 지금 1.9조 달러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부양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금년 7월부터 매달 300불씩 이렇게 계속해서 달달이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7월부터라고 한다 그러면 세금 보고를 조금 제 날짜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늦지 않고 보호라기보다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혹시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얼른 가족 숫자 안에 집어넣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겠죠. 네. 지금 이 내용이 2020년도 그 세금 신고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디펜던트에 대해서 2020년도에 태어났는데 혜택을 아직 못 받았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2020년도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잘 신고함으로써 IRS 기록을 남겨놔야 이 7월부터 지급받는 물론 그 대상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아까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혹시 저희가 또 알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건 방금 말씀드렸던 이 1,400불 체크 지급에 대한 상황 그리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인 이번 부양안에도 들어가 있고 또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의 형태로서 의미가 있는 제도일 텐데요. 그 밖에 또 월요일에 새로운 법안을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칭으로 베이비 번스 플랜이라고 부르는데 개념은 뭐냐면 이게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하나의 그 펀드를 1인당 하나씩 한 계좌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1,000불을 국가가 예산을 써서 디파짓을 해주고 그리고 매년 이 아이가 18살까지 될 때까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2,000불까지 최대 2,000불까지 국가가 그 아이의 그 계좌에 매년 넣어주는 그런 컨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18세가 되면 몇만 불이 되겠죠. 물론 당연히 보수적으로 국가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네. 그렇게 되면 18세 이후에 아이가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몇만 불 해서 시작함으로써 필요한 사업 자금이 됐건 학비가 됐건 이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또는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안일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게 최근에 굉장히 유행처럼 나오고 있는 이런 기본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 민주당의 지도부 말하자면 척 슈머 상원 다수당 대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요. 어느 정도 힘을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언론의 분석입니다. 오,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새로운 또 법안이라서. 제가 지금 변호사님 만약에 그렇게 밴드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18살까지 매년 2,000불씩 정부가 그렇게 밴드에다가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을 때 복리로 계산을 해갖고 18년 후에 얼마 되는지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이고야.
그런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겠지만 해마다 어떤 기준에서 쓸 수 있다, 없다, 누가 쓸 수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또 추가가 되겠죠.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2,000불이라고 하는 게 뭐 최대 2,000불, 그러니까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말하면 0부터 2,000불 사이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네. 이에 필요한 예산이 뭐 대략 한 600억 불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1년 예산이. 그래서 네. 그거는 뭐 증여세, 상속세나 이런 것들을 더 현실화하고 또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더 과세함으로써 충당하는 게 이 안에 지금 아이디어인 거죠. 변호사님 주시는 걸 갖고 보수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태어나자마자 1,000불을 이니셜 인베스트 머니라고 집어넣고요. 그리고 업투 2,000불까지라 그랬으니까 먼슬리 200불씩 들어가는 거로 하고, 기간은 18세까지라고 했으니까 18년으로 하고, 반도로 들어가니까 뭐 요새 주식처럼 올라가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반도는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겠지만 뭐 1%, 2%가 될 수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 7% 정도로 잡고, 그리고 애뉴얼리 따졌을 때 그렇게 하니까 18세가 될 때 이 친구들이 받게 되는 돈이 한 8만 5천 불쯤 나오는데요. 들어가는 원금은 3만 6천 불입니다. 네. 네. 여튼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나저나 이 내용은 지금 이 1.9조 불의 3차 부양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별도의 어떤 지원안, 전 국민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그런, 직접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나온,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조금씩 받는 그런 안으로서 소개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몰랐던 부분이라서 재밌네요. 아이 더 낳으라는 거죠. 네. 이 출산 장려 정책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네. EIDL이나 지금 뭐 PPP나 그리고 지금 저 변호사님께서 한참 소개해 주셨던 ERC 참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EIDL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두 가지 종류의 그 어드밴스, 그러니까 그랜트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SBA의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나온 게 지난주였었는데요. 지난주 초에 이 타겟티드 어드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 SBA에서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와 동시에 지금 그 해당이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SBA에서 직접 그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받아서 그 다음 수순으로 지금 나가는 그런 업체들의 정보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는 이 타겟티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타겟티드 EIDL 어드밴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특정 지역의 로우 인컴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위치한 업장으로서 이 수입이 2020년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 일정 기간에 대한 수입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그 지난번 이 1차 EIDL 어드밴스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10,000불 중에 못 받은 부분들을 다 채워서 10,000불만큼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조건만 충족이 되면 자격은 갖추겠지만 SBA의 그 방침은 이게 어떤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이 지원을 새롭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난번 1차에서 지원을 했는데 일부라도 받은 업체들, 그러니까 뭐 10,000불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뭐 1,000불, 2,000불 받은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자격을 갖췄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채워주겠다. 이게 1순위 지원 업체들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원을 했는데 하나도 받지 못한, 그때 아마 작년에 7월 중순 즈음에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그 10,000불 그랜트를 더 이상 주지 못한다라는 게 발표가 됐었는데, 네. 그로부터 하나도 받지 못한 업체들이 2순위로 지정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새로운 지원자들을 받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게 지금 IRS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모두 네. SBA가 직접 그 업체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준다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관련된 내용들을
어플라이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SBA가 이메일을 보내오면 뭐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되나요? 그러면 이제 몇몇 업체들이 그 지금의 이 배경에 따라서 네. SBA로부터 이메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다 들어가서 봤는데 네. 이메일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그쪽의 포털로 옮겨지죠. 그리고 나서 이 텍스 아이디를 넣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그 사업주가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또 서브밋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정보들은 일반적인 정보들, 내가 자격을 갖춘다라는 것, 뭐 내가 범죄 사실이 없고 뭐 뱅크럽시를 파일한 적이 없고 뭐 이런저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이 소득, 총소득의 정보를 달달이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채우고 나면 서브밋을 하겠죠. 서브밋을 하고 나면 이 SBA에서 향후에 이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로우 인컴 그 커뮤니티에 해당이 되는지를 포함해서 자격 여부를 평가한 뒤에 다음 단계로 또 노티스를 주겠다라는 이런 상황인 거죠. 벌써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으면 지금까지 이메일 못 받으신 분들은 또 해당 사항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은 뭐 금년 상반기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뭐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RC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ERC는 뭐 순조롭게 지금 진행은 되는데 여전히 이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IRS의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하는데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PPP와 ERC를 같이 진행할 때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 좀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PPP와 ERC를 같이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PP에서 탕감으로 사용된 그 급여에 대해서는 ERC에서 활용할 수 없다 정도로 지금 제너럴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탕감에 사용된 종업원들 자체가 자격을 못 갖추게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같은 종업원에 대해서 탕감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ERC를 받을 수 있다는 건지 뭐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먼저 진행하는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말하자면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이 IRS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를 더 기다리면서 진행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그 3차 부양법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또 특히 1,400불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언제쯤에나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런지 그런 스케줄링도 함께 알아봤는데 질문 들어온 거는 요번에도 그 대학생들 제외되나요를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번에 3차에 그 1,400불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 디펜던트에 대한 그 자격 요건이 훨씬 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7세뿐만 아니라 모든 디펜던트, 말하자면 지금 질문해주신 분께서 뭐 대학생 자녀다, 18세, 19세 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00불이. 지난번에 17살에서 24살 사이인가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네. 네. 그 부양가족으로 돼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요번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다 나온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통과가 되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에 들어간 내용으로서는 그와 같은 제약이 없다니까요. 네.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번에는 그와 같은 제약이 적용되지 않겠죠. 네.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똑같은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왜 자기들한테는 안 주냐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번에는 그대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 네. 연령대에 있는 학생들도 네. 해당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3차 스티뮬러스에 대해서 더 진행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개인 은퇴연금으로 얘기를 돌릴까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의 뉴스는 말씀드렸고요. 또 계속 네. 업데이트는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개인 은퇴연금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했으나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이어가다가 네. 뭐 오늘 다시 말씀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네, 연결해서 계속 네.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개인 은퇴거자에 대한 얘기까지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배경에 대한 것, 그리고 네. 이게 정부가 혜택을 주는데 도대체 어떤 형태의 혜택이냐라고 해서 이 내가 번 소득의 세금을 지금 당장 줄여주는 그런 방식, 은퇴연금을 내가 준비해서 그쪽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현재의 그 택서블 인컴, 현행소득세를 줄이는 그런 혜택을 주는 옵션이 있고, 또 다른 옵션으로는 이제 로스라 그래서 지금은 혜택이 아니지만 그 은퇴계좌에 넣고 불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혜택이 두 가지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려할 수 있는 이런 개인 은퇴연금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급여 생활자들의 경우라면 전통적으로 하는 뭐 IRA 또는 회사가 지금 진행하는 401k 정도에 참여하는 게 방식일 것이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까지 말씀드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루지 못하고 끝냈었는데, 맞아요. 예, 오늘 간단히 보면 이게 사실 좀 기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얼마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간단히만 살펴본다면, 네. 뭐 대표적으로 401k가 있겠죠. 401k는 사업주가 이 IRA 대신에 그 회사 자체에 이 은퇴 플랜을 마련을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모든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솔로 401k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401k냐 솔로 401k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네. 일단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식, 내가 지금 당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옵션, 하나가 트래디셔널이고 다른 하나가 로스라고 했을 때 401k는 이 두 가지 옵션을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회사에서 그거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을 골랐느냐에 달려있긴 하지만, 이 팔러시 자체는, 이 솔로 401k나 401k 자체는 국가 이 법적으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 SEP IRA다, 뭐 Simple IRA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은 이게 오너 입장에서, 사업주가 오너 입장에서 얼마나 이런 불입금을 넣을 수 있느냐 매년,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직원들에게 혜택을 같이 줘야 하느냐,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디셔널이냐 로스냐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건 간에 구체적으로 그 옵션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사업주의 성향이라던가 지금 그 회사의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이게 그 정책적으로 세법상의 혜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다른 것들 하기 전에 먼저 이걸 함으로써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실 사업주들이 됐건 아니면 개인 그 급여 생활자들이 됐건, 지금 처음에 서두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내 앞에 지금 주어져 있는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모른 채 그냥 일반적인 주식계좌, 일반적인 투자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특히 이제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이런 텍스 어드바이저들이 미리미리 같이 공유하면서 그거를 다 회사 내 제도로 채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으나, 만약에 그런 것들을 여전히 사업주로서 또는 급여 생활자로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런 플랜들을 먼저 채택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셉을 그 뭐 자영업자 되시는 분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세금 공제 혜택을 맥시마이즈 극대화하기 위해서 셉 IRA와 개인 IRA를 병행해서 갈 수도 있습니까? 예, 그게 개인 IRA를 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이것도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다른 회사 자체에 회사 차원의 그런 팔러시가 있고 거기서 가입이 된 경우라고 하면
일반 그 IRA에 있어서의 불입금이라던가 아니면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는 그 금액에 있어서 제약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내 총소득이라던가 이걸 가지고 따져봐야 할 부분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플랜을 했다고 해서 다른 플랜을 무조건 못한다.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이제 따져가면서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본인의 그 소득 수준이라던가 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채택한 그 플랜에 내가 얼마만큼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자격에 영향을 받으니까 네. 뭐 안타깝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성격인 거죠. 은퇴자금이라고 하면 보통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생활 거의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혹시 네네. 좀 젊은 층이나 어린 친구들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플랜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네. 결국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최대치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제도에 뭐가 됐건 간에 나한테 적절한 걸 판단해서 매년 불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내가 버는 그 earned income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불입하는 그런 투자의 그런 방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걸 어디다가 투자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요새 주식시장이 워낙 화랑이니까 차라리 거기다 넣느니 그냥 주식에다가 확 집어넣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또 비교를 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그 사회자님께서 그 스티뮬러스 관련 얘기하면서 복리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연금이잖아요. 계속해서 컨시스턴하게 조금씩 매년 넣는 그런 성격을 놓고 보면 복리가 정말 가장 파워풀하게 그런 그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요. 아이가 태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상황이 아이가 태어나서 뭐 할아버지가 또는 뭐 부모님이 그 만불을 태어났을 때 넣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하나도 안 찾아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수익률이 뭐 좋게 봐서 20%를 낸다라고 치면 아유 20%면은 훌륭하죠. 네.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일 텐데 네. 이게 복리라는 거는 그 전에 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다시 그걸 원금으로 재투자해서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컨셉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불에 대해서 내가 이자가 10%예요 라고 하면 10%의 이자인 10불을 매년 받지만 그걸 내가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 10% 늘어난 것을 다시 원금으로 넣어서 계속해서 불리는 그런 컨셉을 말하는 거죠. 네. 저 변호사님 그랬을 때 만불이 이니셜이고 20년이라 그러셨나요? 30년간 안 찾았을 경우에는 30년간 안 찾았을 경우에 네. 그거 이미 계산기를 돌려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금액이 엄청난 게 만불이 230만 불이 됩니다. 정확히는 237만 3,763.14불이 되는 겁니다. 와. 예. 이게 진짜 애가 태어나서 그 종잣돈으로 만불 넣어주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30살이 됐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네. 20년 만약에 이게 네, 만약에 제가 마음이 급해서 좀 말이 빠르네. 말씀하셔도 괜찮겠어요? 아니요, 말씀 주세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네. 30년이 아니라 20년이에요. 내가 애가 대학교 갈 때 20년도라고 하면 네. 금액이 많이 줄어요. 38만 불로 줄어요. 그렇죠. 네, 10년의 그럼에도 차이가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배가 늘어난다라는 건 엄청난 거죠. 네. 20년 동안에.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내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복리이자 혜택을 누린다 그러면은 마지막 5년, 마지막 10년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수익률이 20% 굉장히 훌륭한 건데 그렇지 않고 10%로 줄어들게 되면 역시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건 30년 동안 안 찾았을 때 앞서 20% 수익률에서는 뭐 230만 불을 얘기했는데 그 경우에 이 10%로 수익률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는 17만 4천 불, 17만 5천 불이 됩니다. 여전히 이게 원금 대비 17배가 늘어난다는 면에서 엄청난 거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이 수익률에 변수가 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번 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인데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사회 초년생이에요. 사회 네. 초년생이 네. 예를 들어 25세 때 사회에 나와서 10,000불을 먼저 넣고 네. 그리고 매달 500불씩 넣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원금이 불어나는 이거는 거네요. 현실적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IRA나 로스 IRA에 넣을 수 있는 게 연간 지금 6,000불인데 네. 그걸 이제 12개월로 나누면 500불이란 말이죠. 500불 물론 뭐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넣을 수 있는, 불입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랬을 때 이게 20%의 수익률로 이 25세의 청년이 55세가 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20% 이자율로 25세 청년이 55세면 30년 동안 그렇게 500불을 불입해 간다는 얘긴데요. 처음에 10,000불과는 엄청나게 다를 것 같은데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요? 거의 1,000만 불인데요. 예. 940만 불이 더 넘게 나옵니다. 와. 우정아 전혀 씨가 우정아 씨가 지금 현재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와. 아, 빨리 해야 되는 거네요. 이건 뭐 어리면 만약에 어릴수록. 그게 네. 20년이라고 하면 뭐 25세가 45세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 35인 사람이 했을 때 20년을 놓고 보면 그래도 역시 1.5 밀리언 정도가 됩니다. 150만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부담을 갖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불입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큰 위력이 있다. 이 돈이라는 네. 그 개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5분 이상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오랜 기간 네. 그리고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면 이건 뭐 이 말 자체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한다는 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반드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게 뭐 내가 나이를 더 어리게 만들 수는 없으니 누구라도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일수록 빨리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다 해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가 말하자면 레슨인 거죠. 네. 근데 변호사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데요?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네. 네. 오늘은 돈이 남아서 집어넣고 다음 달은 돈이 없어서 못 집어넣고가 아니고 꾸준히가 되겠습니다. 근데 네. 그게 안 되면은 지금 같은 이런 숫자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도 놀라운 숫자가 나오네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네. 시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네. 이자율 또는 뭐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될 텐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투자하느냐가 많은 분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뭐 이걸 뭘 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카테고리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하나는 우리가 지수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뭐 S&P 500 지수를 추종한다. 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한다라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ETF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 각각 어떤 그 개별 주식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 늘 매일같이 나오는 그 지수의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따라가는 투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스파이나 QQQ 같은 것을 사주거나 안 그러면은 최근에 ETF 중에서 요새 그렇게 핫한 아크 시리즈를 사주거나 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지수, 어떤 특정 경제 지수를 추종하는 것으로 간다면 이와 같은 방식의 의미는 네. 내가 미국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 일시적인 어떤 단기적인 플럭추에이션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네. 그냥 나는 그냥 매달 같은 금액을 그 지수 상품에 넣는 거예요. 왜? 내가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수익률을 놓고 보면 제가 사실 이 지금 그 방송과 관련해서 과거의 S&P와 그 나스닥 지수의 대략 한 20-30년간을 놓고 보니 대략적으로 한 7-8%에서 10% 정도가 연평균 수익률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 내가 다른 생각 안 하고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과거가 계속해서 미래에 반복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와 같은 식으로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될 때에는 이만큼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투자로서는 또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 중에 시가총액 1등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애플이 가장 시총이 높은 그런 주식입니다만 애플이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고 그게 바뀌면 또 갈아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지수의 어떤 상승보다 시총 1위의 상품은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일 겁니다. 일단 안전하니까요. 뭐 안전하니까. 네.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예, 말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개별 주식들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뭐 내가 뭐 우버가 좋다더라. 그래서 내가 투자했다가 많이 벌었네. 이 정도면 됐다. 또 다른 걸로 갈아타고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그 투자 방식이 될 텐데 뭐 장점이라면 진짜 아주 엄청난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 상장이 97년도에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장률을 보면 거의 연평균 30%가 넘는 그런 성장을 했거든요. 예쁘죠. 아름답죠. 예. 네. 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수익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품을 내가 처음부터 찾아서 이 아주 베이비 때부터 찾아서 거기에 내가 전 재산을 하는 대상으로 투자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또한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야 될 것이고요. 요약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건 간에 중요한 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정말 무조건 해야 되고 어떤 상품을 선택하건 간에 정부가 제공하는 이와 같은 이 은퇴연금 옵션을 택해서 최대치를 내가 허락하는 내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최대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녀를 고용해서 직원의 형태로서 실제 물론 일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걸 해줌으로써 다른 어떤 플랜보다도 더 파워풀한 그 재정 계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교육비에 대해서 제공하는 무슨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을 딱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와 같은 다른 상품들 이전에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은퇴연금 상품으로 먼저 시작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저희 고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내용들 또 핫한 얘기들 또 모아갖고 또 계속 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시간 마련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